회계기초 13주차 2차 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죠? 자,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밑줄을 좀 그어야겠죠? 어디다 그을까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정 기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떼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라든가 수익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가 있어요. 자, 기본 구조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밑줄 그으세요. 구분해서 표시 안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즉 제조업이라든가 판매업, 건설업 외에 다른 업종 있죠. 다른 업종은 매출 총 손익을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자, 외우셔야 될 부분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뺍니다.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상품 재고액 또는 기초 제품 재고액. 자, 기초 재고액에다가 상품이니까 사와야 되죠. 그래서 매입액이 됩니다. 즉 단기 매입액. 그리고 그렇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게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좀 외워두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나면 드디어 매출 총손익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마이너스일 경우는 손익이 생기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을 뺍니다. 자, 비용을 빼면 영업손익 또는 영업이익,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빼겠죠. 그러고 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자, 그냥 순이익으로 갈게요.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요거는 좀 지우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이렇게 갈게요. 영업외 비용을 뺀 다음에 계산되는 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뺍니다. 자, 법인세 비용을 빼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단기 순손익, 즉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니면 단기 순손실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는 기말고사의 문제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서 쓰시는 그만큼 중요해요. 이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는 좀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순이익과 비용은 뭘로 표시해요?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상계해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총액으로 표시한다 라는 것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그렇죠.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변동 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현금의 유입은 들어오는 거, 유출, 나가는 거를 표시하는 일람표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본 변동표는 그렇죠.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거를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 뭐가 있죠?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거에 대한 변동을 제공해주는 일람표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석은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 처리에 대한 적용한 회계 정책이라는 거를 쓰는데 여러분은 아직 이제
회계 기초니까 회계 정책이고 회계 변경 이런 단어는 아직 익숙치 않잖아요. 어쨌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주석 공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주석에 표시한다. 그래서 요거에다 밑줄만 좀 걸으세요.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이라는 곳에 적는 거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 볼 건데, 여러분 요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손으로 한번 작성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시된 거를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 부채 문제를 보고 갈까요? 기말 총계정 원작 잔액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래요? 1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은 위에 있고 수익과 비용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여기에 단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끌어다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아까 손익계산서 기본구조 외우라 그랬죠? 그 이유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 그래서 이 항목들은 잘 외우셔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거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은 총 매출액이겠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에서 매출액 5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여기 500만 원 오른쪽 라인에다가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계산해서 오른쪽에 총 항목의 총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기록해요. 자, 매입액이랑은 상품을 매입한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초가 있었어요. 자, 매출원가는 아까 공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기초 더하기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고 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110만 원 갖다 끌어다 썼어요. 자, 매입액 85만 원 갖다 썼습니다. 그럼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디에 있는 거냐?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자산, 부채, 자본의 상품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즉, 재무상태표의 상품 금액은 기말상품 재고액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상품을 사다가 팔았으면 그만큼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남아있는 즉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110만 원에서 매입액 85만 원을 더하고 기말상품은 빼는 거죠. 빼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몰라요. 가로로 하면 얘는 금액을 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는 금액, 즉 마이너스 금액은 뭘로 한다? 가로로 한다 라는 거예요. 자, 110에서 85만 원, 195만 원에서 96만 원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9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401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매출 총이익 다음에 뭐가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렇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거예요. 영업활동 외의 비용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즉 물건을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팔거나 사갖고 올 때,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첫 번째, 급여가 있어요. 자, 급여 37만 원 갖다 적었습니다.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뭐였죠? 아, 그렇죠. 유형자산에 또는 무형자산에 뭐예요?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한 거죠. 네, 얘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대료가 있어요. 자, 임대료는 내가 건물이나 아니면 매장 같은 걸 빌려주고 받는, 그렇죠, 집세죠. 즉 사용료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영업활동을 위해서 매장을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업외 수익에 임대료 35만 원 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그렇죠, 회사에 자금이 필요해서 빌려온 거, 즉 차입해 온 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에 34만 원 썼고요. 기부금, 기부금은 영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즉 업무와 관련 없이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기부한 거죠. 그래서 기부금도 영업외 비용입니다. 기부금 1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란에 15만 원 썼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55만 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자,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는 뺍니다. 빼고 나면 뭐가 생겨요? 매출 총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뺄 건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를 요 부분을 더한 거죠. 요 부분을 더하니까 172만 원이랍니다.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겠어요? 네, 172만 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생깁니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영업 손실이 되는 거죠. 즉 비용이 수익보다 총이익보다 작으면, 아니 크면, 비용이 크면, 그렇죠, 영업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생겼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영업외 수익은 더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임대료는 더하고, 왜? 받은 거니까. 그리고 이자 비용과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나간 거잖아요. 즉 손해를 본 거잖아요. 즉 돈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뺍니다.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또 나와요. 그래서 229만 원에서 35만 원을 더하고 59만 원을 빼면 205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회사가 영업을 했으면 거기에서 수익을 받았으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그걸 법인세 비용.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등 소득세 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띄었어요. 자, 세금을 띄고 나면 이제 드디어 우리 회사의 순수한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 올해, 즉 올해 영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50만 원이 어디로 갈 거냐? 자본금인, 즉 이익잉여금 쪽에 갈 거예요. 자본에 속하는 어디요? 이익잉여금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 즉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 12월 31일 현재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현재.
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는. 그래서 일정 시점에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자, 현재로 봤을 때 재무상태표는 일단 제일 크게 뭘로 나누죠?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으로 나누죠.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은 빨간색으로 갈까요? 그죠? 자산은 또 뭘로 나눠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죠. 자본은 여기 자본 여기인데 자본은 원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누는 건데 지금 편의상 납입자본과 즉 자본금이에요. 이게 납입자본금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두 가지로만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할 건데 뭐냐면 계정 과목이에요. 그죠? 자, 계정 과목 나눴어요. 여기 현금 75만 원. 여기 현금 75만 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계정 썼어요? 통합 계정 쓴 거 아시겠죠? 자, 현금 더하기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더한 거죠. 요 더한 거를 뭐라고 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갖고 115,000원.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요거를 단기 투자 자산으로 안 하고 그냥 지금 항목은 이렇게 그 자산별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자산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다 풀어서 쓰면 돼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매출채권 이렇게 쭉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상 지금 항목별로 이렇게 통합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은 요 단기 매매증권이다. 요거 갖다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만 원 갖다 썼고요. 매출채권은 그렇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요 금액 갖다 썼는데 왜 금액이 틀리냐? 매출채권 12만 원에서 대손충당금인 8,000원을 빼시는 거예요. 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11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채권 바로 밑에다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대손충당금 여기 매출채권이 12만 원. 그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원래 대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합 표시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11만 2천 원이 기록이 된 거고요. 재고자산은 그렇죠. 상품이죠. 상품. 즉 우리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96만 원.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평가 계정이에요. 그래서 차감 평가 계정이라 그래서 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76만 원에서 34만 원을 뺐어요. 그러면 42만 원이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 있나요? 무형자산은 안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 무형자산이 40만 원이 있네. 이게 뭐죠? 뭐 특허권 같은 거 있나 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죠? 그럼 여기다가 특허권 하나 써놓으세요. 특허권 하나가 누락이 됐나 봐요. 자, 특허권 40만 원. 그러면 특허권은 그렇죠. 무형자산이죠. 자, 무형자산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어음은 지급어음하고 얘는 또 다른 색으로 자, 좀 짙은 색으로 자, 지급어음하고 외상 매입금을 더해서 뭐라고 했죠? 매입 채무. 그래서 매입 채무가 35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 23만 원 더했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리고 단기 차익금을 더해서 기타 채권
이라고, 아니, 기타 채무라고 합니다. 갚을 돈. 그래서 5만 원과 단기 차익금 5만 원 해서 기타 채무는 10만 원. 다 통합 표시한 거예요. 사채는 비유동 부채죠. 왜? 사채는 이렇게 1년 발행하고 갚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조달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에 사채 10만 원 해갖고 오른쪽에 항목에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본금이 102만 2천 원입니다. 그거를 납입자본 해서 자본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102만 2천 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뭐가 발생했다 그랬어요? 당기순이익이 발생됐었죠? 이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에 150만 원 갖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 보세요. 유동자산을 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더해서 자산 총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금액 더하고 자본금을 더해서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307만 7천 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업하실 때 계산기 옆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하셔야지 돼요. 혹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두들겨 봤는데 맞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유동자산에 대한 여기 금액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비유동자산,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합계. 그리고 여기 유동부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산도 다 여기다 더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세요. 자, 요거 더해서 여기다 쓰시고 여기 82만 원 더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눔의 잔액시산표와 기말정리 사항을 분개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말정리 사항을 분개만 해보고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정리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이 5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잔액시산표에 있는 2월 상품은 그렇죠.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차변에 매입 3만 원, 대변에 2월 상품 3만 원. 그리고 기말은 차변에 2월 상품 5만 원, 매입 5만 원. 그래서 시산표에 뭐만 남아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최종 수정 후 잔액시산표에는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매출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1%를 설정한대요. 그럼 매출 채권이 뭐와 뭐가 있나 볼게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원래 다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고 받으러움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얘를 합해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25만원, 25만원 하면은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의 1%면 얼마요? 5천원. 그죠? 5천원에 여기 대손충당금이 3천원 있어요. 얘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 2천원만큼 설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좀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원래는 외상매출금 25만원이고 얘가 외상매출금 1,500원, 받으러움 1,50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얘 잔액 더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16만원인데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어요? 17만원. 만원만큼 이익 받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만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만원, 이렇게 만원만큼만 증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24,000원이다. 즉 비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비용 처리한 부분이 24,000원 계상하다라는 거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24,000원, 대변의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24,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자 선수액이라는 것은 미리 받은, 그렇죠, 미리 받은 수익이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수익을 그만큼 줄여줘야 돼요. 왜? 내년도 거 미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선수이자 또는 선수수익 10,000원이라고 해서 선수는 부채입니다. 그죠? 소모품 사용액이 30,000원이다. 그러면 우리 잔액시산표의 소모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사용액이 30,000원이다. 그러니까 얘 20,000원만 남겨야 되죠. 그러면 30,000원만큼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30,000원, 대변의 소모품 30,000원 이렇게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보험료 선급액이란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게 10,000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험료 얼마인가 보니까 20,000원이었는데 10,000원은 미리 줬구나. 즉 내년도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선급보험료 또는 선급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급보험료 또는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를, 그렇죠, 내년도분 10,000원이니까 10,000원 빼줘야죠.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10,000원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